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랑 하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일매일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언제나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유독 가족에게 시선이 많이 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곧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가 있는데 그 말이 자주 생각이 나곤 해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삶을 버티게 하는, 그리고 또 눈앞에 마주한 산을 넘어가게 하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작가 스즈키 루리카의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라는 책입니다. 엄마와 단 둘이 살아가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만났을 때 마음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표지에 그림만 보는데도 이 어린 친구와 제가 오버랩 되면서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지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은 엄마의 시선이고, 이렇게 표지를 뒤집으면 핑크빛 책과 함께 노란색 딸의 시선의 표지가 등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표지에서부터 모녀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한 세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건 이 책의 저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14살 소녀라는 사실입니다. 문학상을 휩쓸고 일본에서 이 책으로 등단한 천재 작가로 통하는 어린 작가인데, 읽는 동안 인물들의 분위기나 생각, 시선 이런 것들을 문장만으로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에 감탄했어요. 역시 보고 배울 땐 그 대상의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독 공감했던 이 책의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아빠가 없어서 쓸쓸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도중에 사라지면 아마 쓸쓸하겠지만 내게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빠의 빈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서 대답하기가 늘 곤란하다. 그래도 가끔은 아빠가 있으면 어떨지 상상해 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미키의 아빠와 셋이서 볼링장에 갔다. 미키의 아빠는 키가 크고 갸름한 얼굴이 미키와 많이 닮았다. 볼링을 잘 친다는 미키의 아빠는 볼링이 처음인 내게 게임 방법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뼈마디가 두드러진 긴 손가락, 마른 몸에 비해 탄탄하게 근육이 잡힌 팔뚝, 새하얀 폴로 셔츠와 희미하게 나던 헤어스프레이 향 같은 것이 산뜻해서 내게도 아빠가 있다면 이렇겠거니 싶었다. 미키가 아빠 아빠 하고 연신 불러대는 바람에 나도 무심코 아빠라고 불렀다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다행히 둘 다 못 들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나는 이때까지 누군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장이 꽉 조여드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 반에 나카노 지하야라고 나처럼 모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 그 애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아빠의 흔적이 여전히 사방에 진하게 남아있어서 놀랐다. 나카노의 아빠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라고 했다. 지금도 아빠의 서재가 그대로 있었고
불단에는 꽃이나 과일을 잔뜩 공양했으며 아빠 사진을 여기저기 장식해 놓았다. 사진 속 나카노의 아빠는 안경을 썼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카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단 앞에서 합장하고 아빠에게 말을 걸고 또 엄마랑 자주 아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공양이 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나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나카노의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아빠 이야기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잘 몰라. 그래? 하나 불쌍하다. 나카노가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 집에서는 가게젠을 하니? 처음 듣는 단어였다. 아네, 그게 뭐야? 가게젠이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있을 때처럼 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나카노가 알려주었다. 나카노의 집에서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가게젠을 한다고 했다. 엄마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었다. 매번 한 사람 식사를 더 준비하는 거야? 그거 귀찮겠네.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 집은 엄마가 매번 두 사람 몫을 먹으니까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대답하며 가슴을 활짝 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카노네 집에서는 아빠 얘기를 자주 한대. 그래야 공양이 된대. 나카노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 엄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만 한다. 어려서는 그 말을 믿었는데 요즘 들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왜 불단이 없어? 아빠 사진도 한 장 없고. 아, 그건 그거야. 그래, 불에 탔어, 화재로. 누가 봐도 방금 떠올린 것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통하는 것은 저학년까지다.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줘.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나카노네 아빠처럼 학교 선생님? 그럼 그걸로 됐네. 그걸로 하자. 뭐야, 그걸로 되긴 뭐가 돼. 이상하잖아. 숨기면 꽃이라는 말 모르니? 제아미가 한 말. 꼭 수제비 같은 이름이지? 아무튼 그 사람이 말했어. 뭐든지 다 밝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야. 인생에는 알쏭달쏭한 부분을 남겨둬야 상상의 여지가 많고 운치가 있다는 소리지. 수수께끼 이외에 무엇을 사랑하랴 라고 니체도 말했다더라. 니체라고 아니? 독일 철학자야. 평소에는 의무교육을 마치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엄마인데 가끔 교양인 같은 소리를 하니까 얕볼 수 없다. 게다가 꼭 뭔가 숨기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런 소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엄마가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다. 인기 배우가 환하게 웃으며 탄산음료를 마시는 상쾌한 광고가 화면에 떴다. 어쩌면 저 사람이 아빠일지도 모르지.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야. 바보 같아.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바꿨더니 물건을 팔러 온 척하며 수차례 빈집을 턴 남자가 붙잡혔다는 뉴스가 나왔다.
굳이 따지면 저쪽에 가깝지 않아? 분류상으로. 나는 농담으로 한 소리였는데 힐끔 엄마를 봤더니 허를 찔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거짓말이지? 잠깐 사이를 두더니 엄마가 한층 더 소리를 높였다. 얘가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말장난은 그만하고 숙제해야지. 오늘은 뭐니? 산수? 한자랑 음독도 있지? 그때 번개 같은 직감이 내 머리를 꿰뚫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범죄자였구나. 우리 집에서 아빠 얘기는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고 엄마가 워낙 얘기하기 싫어하니까 폭력을 쓰거나 술주정뱅이거나 도박을 좋아하는 그런 구제불능한 인간이라 짐작은 했다. 그래서 말하기 싫어하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범죄자였다니. 그러면 더욱이 말할 수 없지. 그 뒤로 엄마가 꾸며낸 어색하기 짝이 없이 밝은 태도가 오히려 내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은 이불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담임인 기도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영국에는 장식장 안에 해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미죠.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집 장식장의 해골은 아빠였을까? 기도 선생님은 20대 남자 선생님인데 처음 봤을 때 40대쯤 된 줄 알았을 정도로 젊은데 젊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잘 뜯어보면 얼굴이 단정하고 키도 크지만 심각한 새우 등에 팔다리가 불균형하게 길어서 하나도 멋있지 않다.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조합하면 어딘가 기묘해서 어린애가 보기에도 손해보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선생님은 자기가 전생에 영국 신사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틈만 나면 영국 이야기를 해준다. 심지어 셜록 홈스와 같은 시대의 런던에 살았다고 한다. 정말로 당시 영국에 대해 아주 속속들이 아는데 놀랍게도 기도 선생님은 지금까지 영국에 실제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그러고선 옛날에 살아서 잘 알고 있으니까 라고 알듯 말듯 아리송한 소리를 한다.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종종 홍차를 마신다. 홍차 좋아하시나 봐요? 다카오카라는 새로 부임한 젊은 여자 선생님이 묻자 기도 선생님은 네, 영국에 살던 때부터 습관이어서요. 기도 선생님 영국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네, 전생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해서 다카오카 선생님을 얼어붙게 만든 적도 있다. 이 외에도 오컬트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사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하면 그칠 줄을 모른다. 나는 사람 눈빛이 휙 바뀐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격했다. 아무튼 오컬트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지구 멸망의 날이나 비밀 결사나 예지몽이나 연금술이나 땅속에 사는 사람 같은 이야기를 자주 꺼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겁을 준다. 그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는데 이 점을 제외하면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다정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전부 제1지망에 붙었다고 하니까 머리가 우수한 것만은 확실하다. 친구 마리에의 말에 따르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위험한 영역으로 가버린 타입이라고 한다. 엄마에게 기도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그 선생님 여기 괜찮니? 라며 검지로 자기 머리를 가리키곤 한다. 우리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기도 선생님의 앞날도 참 위태위태하다. 엄마는 공사 현장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힘쓰는 일을 한다. 거기서 여자는 엄마뿐이다. 볕에 탄 머리카락은 퍼석퍼석하고 잘 먹는데도 말랐다. 날씬해서 부러운 몸매가 아니라 가난해서 비쩍 마른 몸이다. 잘 씻어도 얼굴이 어딘가 지저분해 보이고 여름에 반바지와 러닝셔츠를 입고 대자로 뻗어 낮잠을 자는 모습은 꼭 밭에서 방금 파낸 흙 묻은 우엉 같다. 좀 더 편한 일도 있을 텐데 엄마는 자기를 괴롭히듯이 일한다. 엄마 같은 사람은 이 정도가 딱 좋아. 엄마는 종종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 다른 가족도 없어서 나는 친척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엄마와 나 오직 둘뿐이다. 우리 모녀가 만약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에도 시대라면 엄청난 소작류와 기근으로 굶주리는 농민이었을 거다.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시궁쥐가 돌아다니는 슬럼가에서 곰팡이 핀 빵을 깨작이는 서민이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하는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노예 같은 그런 부류겠지. 절대로 왕족이나 귀족, 부유층은 아닐 것이다. 예전에 엄마랑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좋을지 얘기한 적이 있다. 부자가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벌레가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먹고 배설하고 그냥 사는 거야. 삶의 보람이니 의무니 과거니 장래니 일이니 돈이니 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순하게 살다가 죽는 게 좋겠어. 나는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지만 벌레든 동물이든 괜찮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사람을 주제로 장문하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존경하는 사람? 엄마가 이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 그거라면 미즈타 육교 아래에 사는 노숙자 아저씨. 그 아저씨 대단하다. 하나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쭉 있었어. 집주인 아줌마가 그러는데 벌써 20년이나 거기에 산다지 뭐야. 그 사람이라면 나도 안다. 자주 놀러가는 공원 근처에 미즈타 육교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검붉은 피부에 뒤덮인 얼굴, 구겨진 상의에 기름때가 낀 바지, 육교 계단 아래에 상자를 깔아놓고 맨날 거기에 앉아있다. 주위에는 꾸깃꾸깃한 종이봉투나 슈퍼의 비닐봉지가 잔뜩 쌓여있다.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가끔 편의점 도시락을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다.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존경하는데? 그야 20년 넘게 혼자 그렇게 살잖아.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지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면서 뭘 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 이불에 누워 손발을 펴지도 않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실외에서 열사병에 걸리지도 않고 눈이 잔뜩 내려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아침에도
동사하지 않잖아. 예방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독감에도 안 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치우는데 식중독에도 안 걸려. 신주쿠 주변처럼 노숙자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줄곧 혼자야. 상상도 못할 고독이지. 평범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열흘도 못 버틸 거야. 먼저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도 망가질 테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단단한 사람이야. 극한과 극서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신체와 강철 같은 정신력을 겸비한 사람이지. 엄마도 그 아저씨한테는 못 이겨. 눈이 많이 내린 밤이나 살을 내는 찬바람이 하룻밤 내내 불어서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면 엄마는 그 아저씨를 생각해. 이 정도 추위면 동사하고도 남겠다 싶은데 멀쩡하게 살아있다니까. 대단하지 않니? 엄마는 말이야, 추워서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겨울밤이면 나란 인간이 정말 약해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라. 실내에 있으면서 춥다니. 그 아저씨는 정말 대단해. 대단한 분이야.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엄마가 말하는 사람은 다짱이나 미즈타 육교의 노숙자처럼 이리도 아슬아슬한 사람들 뿐일까? 엄마의 취미는 신문 읽기다. 좀 의외인데 매일 신문을 읽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니까. 신문 구독료의 본전을 뽑으려고 열심히 읽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지금 와서 학력을 만들 순 없지만 교양은 언제라도 익힐 수 있으니까. 조금 으스대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구석 열심히 읽는다. 엄마는 신문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야 당연하지. 신문사는 일본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던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틀린 소리를 쓸 리가 없잖아. 그러나 나는 그 의견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기도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신문도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전부 곧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신문을 의심하는 시선을 갖추고 자신만의 생각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다가 그만뒀다. 뭐가 됐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있다면 좋은 거니까. 엄마가 신문을 읽다가 묘하게 숙연해질 때가 있다. 아동이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기사가 실릴 때다. 느릿느릿 시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얌전해진다. 그럴 때면 왕성한 식욕도 조금은 떨어질 정도다. 그러고 있다가 서랍에서 동네 신용금고에서 받은 수첩을 꺼내 몽당 연필로 뭔가 적는다. 엄마가 뭔가 적다니. 학교 연락장 이외에는 거의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신기해서 들여다보았더니 후다닥 감췄다. 괜히 더 궁금해서 집요하게 캐물었더니 떨떠름하게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마스키 미호 3세, 무라카미 요타 5세, 아라이 가즈키 1세 7개월 등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이건 부모에게 학대당해 죽은 아이들 이름이야. 그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런 걸 왜 적어두는데? 소름이 끼쳐서 되물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니?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를 죽이는 부모의 얼굴이라니 너무 슬퍼.
이 마스키 미호라는 이름 정말 좋잖아. 부모도 이 애가 태어났을 때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며 이름을 지어줬겠지. 그런데 겨우 3살에 죽여버리다니. 그럼 이 애는 대체 뭘 위해 태어난 걸까? 너무 불쌍하잖아. 이 애들한테 엄마는 일면식도 없는 아줌마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합장하고 애도해주고 있어. 조금이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엄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가끔 한밤중에 신음하며 화들짝 놀라 깰 때가 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그래? 내가 잠결에 물어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서운 꿈을 꿨어. 엄마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한다. 귀신이 나오는 꿈이라도 꾼 걸까? 하지만 그런 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다. 엄마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그런 엄마와 산 지도 12년이 되었다. 하루는 우리 집주인 아들 겐토와 함께 미즈타 육교에 접어들었다. 다리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노숙자가 있었다. 언제였던가? 엄마가 존경한다고 했던 그 노숙자였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 구깃구깃한 주간지를 보고 있었다. 겐토의 시선이 노숙자를 향했다. 내가 말했다. 저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기 있었대. 겐토가 말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못하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 겐토가 물었다. 응? 그야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지 않을까? 전에 쓰레기 버리는 날에 내놓은 봉지를 뒤지는 걸 봤어. 겐토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저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말이야. 아마 저 사람 나름대로 희망이 있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지도 모르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신발을 손에 넣을지도 몰라.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따뜻해서 지내기 편할지도 모르고, 혹시 아파서 고생한다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어서 내일은 몸이 조금 편해질지도 모른다거나, 왜 사형수도 사형 집행하는 날 아침이나 집행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그리고 전기 의자에 앉는 순간까지 사형을 중단하라는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사람 나름의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닐까? 비록 바늘 끝처럼 보잘것없는 희망이라도, 희미한 빛이라도, 환상이라도, 그게 있으면 어떻게든 매달려서 살 수 있어. 나는 생각했다. 대학. 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게는 대학도 놀이공원 드리밍랜드도 한없이 멀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얼굴과 손발을 씻었다. 씻는 김에 주운 베겐도 씻었다. 생각보다 깨끗해졌다. 이거야말로 리얼한 돈 세탁. 텔레비전에서 최근 본 단어가 떠올랐다. 밤에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유흥자금을 구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를 반복한 남자 중학생 여러 명이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흥자금을 구하려고. 지금 내가 딱 그렇다. 나는 놀러갈 돈이 필요하다. 저 날치기 중학생들과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른다. 요 며칠간 돈 생각만 했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짓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 물불 안 가린다는 게 바로 이거다. 중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했다.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도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울리는 짓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이제 그만둘 것이다. 내일 마리에와 미키에게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놀이공원 가자는 것을 거절해야지. 둘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겠지?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할까? 거짓말을 다 들켰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엄마가 말했다. 왜 그러니? 젓가락질을 멈춘 내 얼굴을 엄마가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말했다. 이거 맛있다. 무슨 회야? 엄마가 말했다. 아, 그건 자연산 방어인데 폐점 직전이어서 반값에 또 반값이었어. 거의 공짜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니? 엄마가 깔깔깔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래, 웃어 넘기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웃어 넘기자. 그래도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돈을 벌 수 있는 어른이. 그러면 엄마를 드리밍랜드에 데리고 가야지. 그때는 오늘을 떠올리고 또 웃어줄 테다. 안녕, 다나카. 이 부분은 지금까지 들려드린 다나카를 좋아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카가 아닌 다른 시선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와 부모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리고 아빠로부터도 방치된 그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자 사립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는 먼 지역 기숙학교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나카는 이 친구가 떠나는 날 엄마와 함께 만든 초콜릿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 초콜릿을 들고 기숙학교로 떠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종이봉투를 보니 투명 비닐에 포장된 트러플 같은 둥근 초콜릿이 7개 들어있었다. 먹어도 돼? 옆에 앉은 엄마에게 묻자 그래 하고 조용히 웃었다. 평소에는 차에서 뭘 먹는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손으로 집어먹는 것도 향균 물티슈로 닦은 뒤에야 허락했는데 오늘은 그냥 집어서 입에 넣어도 잔소리가 없다. 초콜릿은 달고 맛있었다.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탔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이윽고 멀리 보였던 산등성이가 다가왔다. 산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흔들리는 가지가 보일 정도로 바로 옆길을 달렸다. 정말 가는구나. 야마나시로. 가고는 했다지만 실감이 나서 가슴이 맸다. 돌아가는 이 차에 나는 없다. 뭐지 이 기분은? 뭐랑 좀 비슷한데? 그래, 그 노래에 나오는 송아지다. 제목이 도나도나였던가? 도나도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에 유대인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한 노래다. 음악 시간에 배웠던 슬픈 선율, 팔려가는 송아지의 노래. 나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엄마의 몸이 움찔 떨렸다. 두려움이 잔뜩 서린 눈동자로 나를 보았다.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왜 그래 엄마? 그런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노래를 그만두고 창밖 풍경에 푹 빠진 척했다. 위윽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포도밭이 펼쳐진 관광지와 시가지를 지나 다시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야산으로 헤집고 들어가는 것 같다. 정말 이런 곳에 학교가 있을까 걱정하는데 성 프란체스코 학원이라는 입간판과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보였다. 곧 자작나무 숲속에 서양풍의 하얀 건물이 보였다. 유럽식 철문 앞에 아빠가 차를 세우고 인터폰에 대고 이름을 밝히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렸다.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넓었다. 잘 관리된 정원 여기저기 조각상이 있었다. 마리아와 성인일까? 학교 전체가 차분한 분위기였고 인기척은 없었다. 중앙에 교회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지붕 위에 십자가가 아주 컸다. 어서 오세요, 미카미 씨. 잘 오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신부님과 면접 때 만난 마스모토 선생님이었다.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신부님이 말했다. 백발의 안경을 썼고 할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연령이었다. 진짜 신부님을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곧바로 기숙사 방으로 안내되었다. 평범한 아파트처럼 깨끗한 건물이었다. 방은 5평쯤 됐고 2층 침대가 2개, 안쪽에 책상과 사물함이 4개씩 있었다. 지시에 따라 내 물건을 놓았다. 다른 학생들은 아직 안 왔나요? 아빠가 마스모토 선생님에게 물었다. 상급생은 아직 봄방학이 끝나지 않아서 귀성 중입니다. 신입생은 오늘 오는 팀과 내일 올 팀이 있습니다. 오늘 오는 신입생 가족 중에는 미카미 씨가 제일 일찍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다른 분들도 오실 겁니다. 마스모토 선생님과 신부님이 학교 시설을 안내해 준 후 부모님은 사무적인 절차를 마치자 그럼 소중한 아드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고 신부님이 말했다. 예상보다 빨리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주차장까지 둘을 배웅했다. 그럼 아빠랑 엄마는 이제 갈게. 건강하게 열심히 하는 거다. 네. 엄마는 내가 차에서 도나도나의 멜로디를 흥얼거린 후부터 단 한 번도 나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지금도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다. 미안해, 신야. 정말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주렴. 간신히 짜내듯이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마, 엄마. 왜 사과해요? 용서라니 뭐를요? 그래도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니 곧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쓸쓸할 거야. 형도 누나도. 아빠가 엄마의 팔을 잡고 받쳐주며 일으켰다. 나는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아빠, 엄마. 드디어 엄마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눈물로 뺨이 젖었다.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 엄마는 앞으로도 내 엄마인걸.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빠 엄마가 탄 차는 곧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자 부드럽게 미소를 지은 신부님이 서 있었다. 성당 안에 들어가 보지 않겠니? 아까는 밖에서만 봤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부님의 뒤를 따라갔다.
여기가 성당이란다. 아침 예배와 미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중앙에 그리스도상이 있고 제단은 꽃에 뒤덮였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서 빛이 쏟아졌다.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다. 이끌리듯이 걸음을 옮겨 그리스도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 종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깍지 끼고 기도했다. 와, 여기는 정말 조용하구나. 2달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나카, 네가 전에 말했던 후지야마 랜드는 여기에서 먼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도쿄에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직이야. 기온도 조금 낮은 것 같아. 그쪽도 이제 곧 입학식이지? 다나카의 중학교에서는 블레이저 교복을 입는댔지. 다나카는 키가 크니까 분명히 잘 어울릴 거야. 아빠, 엄마, 형, 누나 잘 지내. 나도 열심히 할게. 강해질 테니까 가끔은 우는 일도 있겠지만. 형은 울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울고 싶으면 울면 된다고 했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빠, 엄마, 형, 누나, 다나카의 엄마가 슬퍼서 우는 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기를 바라. 그만큼 내가 대신 울게. 나는 우는 거에 익숙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다나카, 진짜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소리가 정말 좋다. 숲 저편에서 울리는 것 같아. 그래, 조금 지나면 다나카에게 편지를 써야지. 나는 글자도 잘 못 쓰고 문장 실력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길게 다정한 편지를 써야지.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 다나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짧은 생각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되어 그 나이 아이들을 보니 너무 어린데 또 너무 생각이 깊어서 어쩌면 어른보다도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좋아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멋진 단어잖아요, 사실. 넓은 마음, 이해, 포용. 그런데 아이에게 적용되니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면서 안아주고 싶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여러 시선에서 와닿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